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논어 그 상권의 마지막 편, 그 향당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요거는 보통 이렇게 어느 그 편이 시작할 때는 뭐 조그만 한 줄, 두 줄 정도 있는 글들은 제가 그냥 무시를 하고 하질 않았는데, 이 향당 편에서는 조금 재밌는 글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먼저 읽기 전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논어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목이 어떨 때는 뭐 하루에 뭐 많이 할 때는 사실 뭐 두세 시간 이렇게 녹화를 뜨는 경우가 있어요. 목이 좋은데. 근데 어떨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목소리가 또 이렇게 잠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소 이렇게 듣는데 발음이 불분명하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씨가 말하기를 성인이 말하는 바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 성인이 말하는, 여기서 이게 성인이라는 건 공자죠. 공자가 말할 때 그 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책에서 봤을 때,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도라는 말을 하죠. 노자, 장자에서도 도라 하죠. 여러분, 장자에서 말하는 도와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 주어진 조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는 도는 논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장자가 말하는 도는 논어에서 말하는 도를 인용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장자에 해당되는 도를 통해서 우리가 장자가 말하는 도를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공자가 말하는 도는 도대체 뭐냐? 일용지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용지간이 뭐죠? 실체죠,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월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육아는 철저하게 바로 이 현상 세계, 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실상에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육아에서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도는 아니라는 거. 물론 제가 여러분 무슨 뭐 육아의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의학 공부할 때도 상한론에서 말하는 기하고 후세 사람이 말하는 기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공자가 평일에 일동일정, 이게 바로 일동일정이 뭐냐? 이게 일용지간이에요. 움직이고 사람이 생활하는데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이런 거죠. 문인이 모두 선생을 잘 살펴서 자세히 기록한 거다. 윤씨가 그러되 심무다, 심하다. 공문의 제자들이 학문을 좋아하며, 성인의 용색 언동. 용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거지와 언행에 있어서 이렇게 어자가 있으면은 토는 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하여 기록해서 삼가하여 써서 그 기록됨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잠자는 거,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한테 남기니, 자, 이게 참 멋진 글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오늘날 이 사람은 윤 씨는 뭐 송나라 때 사람이면 벌써 공자로부터 거의 1500년 전 사람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자가 한 2500년 전 사람이죠. 오늘날 그 설을 읽어보고 그 사에 나갈 것 같으면
그 공자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것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입하면 소리죠. 완연하게 마치 성현이 내 앞에 있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잘 쓴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현이 완연하게 우리 눈앞에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 예. 여러분, 우리가 동양 철학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 형이상학 개념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예. 중국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구체적인 어떠한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참 잘 좋아하잖아요. 잘 쓰잖아요.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상한론에 있는 증상만 보면 마치 내가 내 눈앞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잖아요. 병든 환자의 그 기록 일지를 보면은 그게 잘 쓴 글이라는 겁니다. 예. 막연하게 의모하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비록 그러나 성인이 어찌 이게 참 잘 쓴 글이에요, 여러분. 예. 윤 씨가 성인이 어찌 구구하게 일부러 그와 같이 했겠는가? 여기서 구구하게 그것을 하였겠는가 그런 말이지만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면 성인이 어찌 자질구레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하였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더 설득력이 있죠. 대개 그것은 그 성인의 덕이 지극함에 동명주선이라는 것도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용어예요. 근데 동명주산이라는 게 뭐냐 이게. 예, 동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일용지간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어떠한 용모라든가 주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이것이 저절로 예에 맞은 거다. 저절로 예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구하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덕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예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자들은 성인의 잠심, 성인에 이르러서 그 의미의 깊이 뜻을 얻고자 할진대 마땅히 여기에서 구할 것이다. 구설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나누어서 17편으로 되어 있다. 공자가 향당의 순순여야 하사 사불능언자 러시다. 기재 종묘 조정 하사는 변변은 하사대 유근이 러시다. 자, 공자가 마을에 그 회합하는 자리에서 말할 때 보면, 말씀하실 때 보면은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서, 이게 이제 이런 소리예요.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로서 사람 앞에 앞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았다. 공자가 얼마나 박학다식했던 분입니까? 그런데도 마을의 어른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이렇게 그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말을 잘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향당은 부모, 종족이 있는 곳이다. 고로 공자가 거처할 때 그 용모와 사기가 이와 같았다. 어떠한 그 행동이나 얼굴 안색이나 말하는 거, 그 사기죠. 말하는 기운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잘난 척하고 뽐내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막 개품 잡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종묘와 조정에 계셨을 때는 그 종묘와 조정에 있을 때는 그 변변은 하사되 오히려 삼가하셨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은 정치하는 자리죠. 종묘 조장은 이럴 때는 분명하고 변론을 잘
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삼가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변변이라고 하면 변론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묘는 예법이 있는 곳이고 조정이라고 하는 정사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얼버무린다든가 불분명하게 하면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리에 맞게끔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되 정중하셨다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불명변. 이 명변이라는 말 분명하게 변론을 해야 된다. 예. 자, 남의 선생 된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분명하게 변론을 할 줄 알아야죠. 고로 반드시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명변, 상문 이런 말들은 중용에 다 나오는 일반적인 관용구예요. 자세히 묻고 극도로 말하지만 다만 조심스럽게 해서 근위불방 이렇게 하나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방이라고 하는 건 지 멋대로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게 아니다. 우리가 행동도 어떠한 그 예의 범죄를 벗어나는 걸 방이라는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위 불방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이 1절은 공자가 향당 종묘 조정에 계실 때의 그 업무에 갖지 아니함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공자는 성덕을 갖췄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비교적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고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정에 계실 때 하대보들, 그러니까 좀 직급이 낮은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무엇인가 이렇게 간간하다. 여기서도 보면은 강직한 모습.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말할 때는 은는하다. 화열해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얼굴 날빛이 다소 부드럽고 아랫사람들하고 저할 때는 뭔가 이렇게 굳세고 강인한 느낌을 줬다는 거죠. 이것은 인군을 아직 조정해서 뵙지 아니할 때다. 그러니까 인군이 나오지 않고 조회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 그 대부들이라든가 신하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직급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왕제라고 하는 것도 예계의 하나의 편명이다. 제후의 상대부는 경이요, 하대부는 5사람으로 되어 있다. 허시 설문에 강간은 강직이다 하고 은느는 화열이 쟁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임금이 계시거든 축척여야 하시며 여여여야 러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군주 앞에서는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신중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중하시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여유 있었다. 군제라고 하는 것은 조정에서 임금을 뵐 때다. 축척이라고 하는 건 공경하되 편치 않는 모습이다. 이게 무슨 불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임금이 계시니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공경한 모습이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여는 위가 어떠한 드러난 그 모습이 중에 맞는 것 같은 모습이다. 장자어르되 여여는 임금을 향하는 것을 잊지 아니한 것이라 하니 또한 이것 또한 통한다. 이 1절은 공자가 조정에서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접할 때 갖지 아니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군이 불러 군소 사빈 이엇이든 색발여야 하시며 족학여야 하시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난해한 글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읍소 열이 바사대 좌우수 러시니 전우 첨여야 러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거를 성독해서 읽어보면요. 굉장히 잘 쓴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거래요.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못 합니다. 예. 임금이 불러서 손님을 대접하라 하시거든. 외국에서 어떤 그 사절단이라든가, 여러분 옛날에 그 벌써 춘추 시대도 외교 담당하는 사람을 행인대부라 그래요. 행인. 예. 단일 행자. 행인. 이게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행인대부예요. 예. 마치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외국에서 그 사절 때서 손님을 대접하라 하거든. 색발여야. 아, 이게 색발이면 얼굴빛을 무엇인가 이렇게 변색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확 한 듯 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배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반벽묘라고 하는 것은, 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인군의 명을 공경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의 그 지도자가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고, 그것도 외국 그 사절단과 대접하는 일이면은 얼굴 안색이 얼마나 정중하고 그 뭐랄까 그 경솔한 낯빛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다리 걷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경솔하게 걷는 건 아니잖아요. 반듯하게 무엇인가. 예. 그리고 거만한 모습을 띠거나 경솔한 모습을 띄어도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그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읍소 열입하사대, 예. 더부른 바의 사람과 읍하시되, 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손을 배꼽에다 가슴 정도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목리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부른 바의 사람과 인사하되, 좌와 우로 하시니, 좌쪽 팔을 쓰거나 오른쪽 팔을 쓰시니, 그때 옷의 전후가 가지런하게 이렇게 쭉 펴진 것 같다. 예. 소열입은 이르자면은 같이 그 대접하는, 맞이하는 자다. 빈이라고 하는 것은, 빈자는 뭐냐면 그 이런 것도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여기에 이제 그 추석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그 용명의 그 수의 반을 쓴다. 명수지 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상공이 9명 같으면은 5명을 쓰고 그 이하로 그 명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의전에 있어서 사람 수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사람에게 인사를 할 것 같으면은 왼쪽 손으로 인사를 하고, 오른쪽 사람에게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오른손으로 올린다는 뜻이죠. 예, 첨은 가지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 새 날개가 뒤로,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펴면 깃털이 뒤로 쫙 펴지듯이 옛날에는 옷들이 좀 컸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경솔하다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옷이 이렇게 겹치거나 이러면 볼상사납잖아요. 그 옷이 쭉 이렇게 펴진 것 같다. 가지런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추진에 새가 이렇게 날개를 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질추이진에 빨리 걸어서 나아가면은 장공단호해서 마치, 야,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이렇게 활짝 옷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퍼져가지고 단정하며 보기 좋아서 마치 새가 날개를 편 것 같았다.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공작새 같이 그런 경우를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옷들이 예복 같은 경우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런하게 잘 펴진 것 같다, 이런 소리죠. 여기서도 여러분 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추진이라고 그럴까요?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가는데 거만하게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약간 빨리 걷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손님이 물러나거든 반드시 복명할, 임금한테 다시 명을 돌이켜서 말하기를 손님이 뒤를 돌아보지 않더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을 임금을 공경하는 군경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핀다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뜻이 참 어렵습니다. 이 1절은 공자가 임금을 위해서 그 빈상의 용모를 기록한 거다. 빈이라고 하는 손님 접대하고 돕는, 상이라고 하는 건 도울상이래. 서로 상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고 돕는, 도울 때의 행동, 용이라고 하는 건 얼굴이 아니라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자, 공문에 들어가실새 국궁여야 하사 여불용 이러시다. 입불 중문하시며 행불 이역 이러시다. 자, 공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제후가 거쳐가는 문을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적인 그 같은 일을 맡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국궁여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뻣뻣하게 걷는 게 아니라 등을 약간 굽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용납지 못하는 것 같은 이것이 공경에 지극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뭐 당당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만 옛날에는 신분사회잖아요. 엄격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윗사람들 임금 앞에 나갈 때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렇게 등을 좀 구부리고, 여기서 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좀 구부리고, 마치 얼굴에는 이 얼굴이 아니라 내 몸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임금을 공경하는 지극한 것이다. 공문은 그대로 돼 마치 나를 용납하지 않게 한 것은 임금에 대한 공경이 지극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 있을 때 문 가운데에 쓰지 아니하시며 행할 때 그 문을 지나갈 때 요즘에 말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어른들이 문지방을 받지 아니하시며, 중문이라는 것은 문의 가운데다. 이러자면은 창월지 간이니 문 가운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이 가운데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곳은 임금이 출입하는 곳이다. 역은 문지방이니 문의 한계다. 얘의 사대부가 공문을 출입할 때에 문지방에 우로 하고 문지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시버릇에 입에 중문을 서 있으면은 이것은 자기가 마땅한, 자기가 높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의 역을 밟게 되면은 이것은 상가하지 아니한 거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 어르신들이 우리 애들 키우를 때 문지방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건 어쨌든 간에 조심스럽지 않은 모습이니까. 과의하실새 색발여야 하시며 족항여야 하시며 기연이 사부족자러시다. 그러니까 위는 여기서 허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임금이 그 자리에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옥자라고 하잖아요. 임금이 앉아 있는데 그 임금이 안 계시고 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의 빈자리다. 그러니까 임금이 없지만 임금의 빈자리를 지나갈 때 마찬가지 임금이 계신 것처럼 얼굴 안색이 색발려야 하시며 족하게 걸을 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치 잘하지 못했던 것 같이 하셨다. 이러자면 문병지간의 임군이 거기에서 서 있는 곳이니 이른바 정이다. 임금이 비록
계시지 않지만 지나갈 때 반드시 공경하는 것은 감히 빈 자리로서 그 업신여기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감사해라. 윗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말을 또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안 계시지만 임금이 있는 것처럼 감히 함부로 말을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전혀 안 맞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봉건 저우 시대에서 소위 신분 어떠한 그런 거 계급이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된 사회에서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이 북한 보세요. 김정은 앞에서 다른 사람들 입 가리고 어떨 때는 몸 숙이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섭제 승당하실세 국궁여야하시며 병기하사 사불식자라시다. 그러니까 섭제 승당이라고 하는 것은 드는 거다. 쟤는 옷의 그 아랫단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이 기니까 잘못하다 보면은 당이 오르다가 자기가 그 자기 옷을 밟아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약간 든다는 거예요. 옷깃을 들고 당에 오르세. 그때도 굳고 몸을 조금 숙이시며 숨을 병기할 때 숨 쉬는 걸 병기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숨 쉴 때 마치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조심조심 한다는 거예요. 예. 서분 구야오 쟤는 의하봉이다. 얘의 장차 당에 오를 때 양쪽 손으로 옷을 들어서 땅으로부터 그 한 척으로 떨어지게 하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다 밟아가지고서 엎어져서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그 예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실용이라고 합니다. 얘는 상상하시면 다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뭐 우리도 애들 키우다 보면 어린애들이 자기 옷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예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또 옷들이 다 품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병은 장애다, 감추는 것이요. 식은 비에서 출입하는 거다. 그 기존의 가까움에 그 호흡이 호흡의 용태가 엄숙한 거다.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의 모습 이렇게 하면 되면 호흡하는 모습이 엄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신하들이 벌써 권력을 쥐고 임금을 무시할 때는 이런 행동을 전혀 안 했어요. 임금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얼굴빛을 험악하게 짓고 걸음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역심을 품고 있고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임금을 업신여기구나. 임금을 볼모로 잡고 정권을 휘두르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출강 1등 하사는 영안세 가사 이여야 하시며 몰개 하사는 그 추익여야 하시며 복기위 하사는 축척여야 하시다. 이것도 자, 출강 1등이라는 건 뭐냐면 자, 계단에서 이제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강에서 하나하나 내려오서는 얼굴빛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이 얼굴이 이렇게 그 화열한 듯 하시며 완전히 계단에서 내려와서는 빨리 그 가지런하게 새가 총총총 걸어가듯이 자기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자기 자리의 위치에 돌아와서는 조심조심 하는 듯 했다 이런 소리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육시가 아르되 추하에 본래 그 진짜가 없었다. 근데 속본에는 있으니 아마 이것은 옥인 것 같다. 등은 계단의 그 층층을 말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놓는 거다. 점차 그 조난바 임금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지니 서기 해안이다. 기가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조금 편안해지고 얼굴 안색도 부드럽게 이렇게 펴진다는 것이죠. 이는 화열한 것이다. 몰개는 아래로 모두 계단을 내려온 것이다. 추는 그 주치의하다. 그 자기 자리로 조금 빨리 걸어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계단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자기 자리로 할 때 거만스럽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임금이 계시는데 약간 빨리 걸어야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예의라는 거 알죠. 임금이 저기 계시는데 거들먹거리면서 천천히 가슴 쭉 펴고 이렇게 해보세요. 마음에 임금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이 축척은 그 공경의 여진이다. 그 공경한 마음이 그 남은 행동이라는 거죠. 이 1절은 공자가 조정에 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저도 이런 글은 마음속으로는 눈으로는 전부 다 해석이 되는데 막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번역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중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닌다든가 윗사람, 자기의 어떤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꼭 구태의연한 짓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